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 밤에 체결되었습니다. 기록을 몇 개 보겠습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에는 일본군의 총과 칼이 궁전에 널려 있고 바로 어좌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극동특파원의 기록에는 하루 종일 일본군 총검에 들그덕거리는 소리만 귀에 쟁쟁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포 분위기에서 을사조약은 체결됐습니다. 후세 우리 한국인들은 그 조약을 늑약이라고 합니다. 또 그 조약에 동의를 한 강요들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이름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의 5인 강요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5년 후에 합병조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인이 잊을 수 없는 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사조약은 그들 5명의 강요들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을사조약에 서술되어 있는 국권의 양도 또는 약탈,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완용의 역할에 관해서도 같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완용을 포함한 이 5명의 강요들은 역적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지 않다면 이들을 역적으로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호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어느 누가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이 지나서 5명의 강요들에게 역적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우리가, 또는 그런 오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역사 연구자들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강요였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구워 삶거나 협박하거나 회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측 자료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1904년 3월 을사조약 체결 1년 반 전입니다. 한일 의정서 체결한 후에 한국 황씨를 위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종과 대화를 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에 국내부 대신 민병섭을 통해서 고종에게 30만 엔, 고종의 후비인 은비에게 1만 엔, 황태자와 황태자 비에게 각각 5천 엔을 선물로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30만 엔이라면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취임한 후에 대한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1천만 엔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여러 용도에 쓰기 위한 금액인데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한 사람 고종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때, 그때도 일본에 선물은 있었다고 합니다. 매천 야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번에 올 때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정부에 두루 뇌물을 돌리며 조약을 성립시키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저도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11월 17일자 황성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한국 조정의 문무 대신과 고등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물품을 증정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귀중한 물품 가운데는 금과 은으로 만든 시계, 금은 그릇과 접시, 양탄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고종에게도 또 얼마가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 선물이 이 사람들의 저항의 강도를 다소 약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 대신 한규설은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규설의 이 저항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 하나로 강요로서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책임을 면해주거나 영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과 같은 것을 받고 매수를 당했다거나 회유를 당했다거나 한 것으로 국권을 양도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좀 허술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하면서 조약 체결을 종용할 때 했던 말이 단순하게 협박용이 아닌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체결이 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여론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강제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이런 것이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을사년에 조약 체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조정에서 국사를 다루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상황까지 오는 동안에 나라가 외침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5명의 강요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고종을 잘 보필해서 나라가 외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을 찾아서 따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최고 지도자였던 고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종이 한 역할은 고종 시대 전체를 꿰뚫어서 여러 곳에서 깊이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도자였는지도 이미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시각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역사서를 저술한 미국의 역사학자 마리우스 젠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대 일본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료들의 관직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주 교체되어 7년 동안 무려 27명이 총리 대신을 지냈다. 미국인 목사 호레이스 앨런은 워싱턴에 한국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독립을 크게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여기서 호레이스 앨런은 목사가 아니고 1909년 6월까지 주한 미국 공사를 지낸 호러스 앨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1905년 일본의 가스라 내각이 한국의 외교와 재정에 개입해서 한국의 우편 및 전신망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감독하는 방침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놀라거나 분노한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본과 한국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감안할 때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좀 지나서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정치는 결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호러스 앨런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감상적인 이유로 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도와준다면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알다시피 나는 열성 친일파는 아니지만
가혹한 관료들의 압제에서 인민을 해방시키고 질서를 확립하고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명화된 민족이 이 순박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접수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는다. 호러스 앨런은 1884년 갑신정변 한 3개월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여 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한국에 관한 책도 저술을 했는데 그의 평가가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명화된 민족이란 일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혹한 관료들의 압제하에 있는 한국의 인민을 해방시키고 질서를 확립하고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통치권을 접수하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우스 젠슨은 미국의 정치가 겸 언론인인 조지 캐넌의 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의 대신들이 1, 2주 만에 사임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와 무엇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대한제국 황제는 카드패에 비유할 수 있는 20, 30명의 인물군을 거느리고 있다. 그 카드를 뒤섞어 다시 돌려봐야 보직만 바뀔 뿐 등장인물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역사학자 마리우스 젠슨은 한국에 체류했거나 한국을 관찰한 2명의 외국인의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문만 보면은 한국의 자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시각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통치권을 접수하는 것이 한국인을 위해서 더 낫다는 얘기로 들리는 글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고종이, 물론 그 이후에도 고종이 가장 의지하고 싶어 했던 대상이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을사조약을 통보받고 한 행동은 호머 헐버트 박사가 자신의 조국을, 즉 미국을 원망하는 조로 기록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은 자발적으로 일본의 보호 통치를 수락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일본 정부는 워싱턴에 통고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통고의 진부에 관해 조선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했으며 즉시 서울에 있는 공사관을 철수시킴과 때를 같이하여 앞으로 조선과의 외교 업무는 도쿄를 통해 다루어질 것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조선공사관에 통고했다. 또 헐버트 박사는 거침없이 미국을 비난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만국의 서름을 잊으려 하는 동안에 조선주차 미국공사 모건은 서울에서 한민족의 멸망을 초래한 일본인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도 조선 정부의 애로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의 애로가 아니고 조선 정부의 애로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인의 상황을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상황, 어느 외국도 동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일본이나 을사오적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본 한국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고 봐야 할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길게는 조선 자체 성리학에 기초한 건국이념부터 볼 수도 있겠는데 더 가깝게 봐서 실질적으로 다가온 기회를 놓쳤다 하는 점을 본다고 하면 개항 이후였다고 봅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였습니다. 그때 역시 개항이 일본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 한 것이었지만 조선 왕실과 조정이 현실을 직시하고 길을 찾는 노력을 했다면 나라를 잃는 치욕까지는 가지 않을 충분한 힘을 키울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그런 일을 해줄 성실한 지도자가 조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76년 개항한 후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거나 하면서 일본을 배우려는 노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려는 노력이 결실을 이룰 만큼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어지지 못한 중요한 계기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었다고 봅니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었는데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이 청나라였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청나라의 무력을 끌어들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을 참고하고 개혁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조선의 구체제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청나라를 업고 개혁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는 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조선의 정사에 직접 개입하려는 야망을 나타내게 되는 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모군란 다음에 있었던 기회라고 한다면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봅니다. 젊은 애국자들의 시도가 무모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면 조선은 재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역시 구체제를 지키려는 수구파의 책동과 청나라의 개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그 시도를 하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매도당하게 되고 조선인의 적으로 간주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 제가 보기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이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강요를 해서 시작하게 된 가보개혁이라고 봅니다. 그 가보개혁까지만 해도 지도층의 부패를 줄이고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나라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회마저 잃어버림으로써 1904년에 와서는 아예 나라 자체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참사를 맞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1896년에 아관 파천을 일으켜서 일본에게 보기 좋게 한방을 날린 고종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고종이 가보개혁을 끝장내고 이어서 황제로 등극하고 황제 전제군을 강화해서 조선이라는 나라, 그 국민들, 깨어있는 소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통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개항 이후에 희망의 불꽃을 꺼뜨린 곳에 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비가 사라지니까 그 공간에 고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의 직접 원인이 민비 혈족들의 부패였었고 청나라의 힘을 끌어들여 그 군란을 진압하고 개혁에 소금을 뿌린 사람이 민비였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 역시 청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젊은 애국자들의 시도를 짓밟은 인물이 민비였습니다. 1895년 가보개혁을 이끌던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퇴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었던 인물도 민비였습니다.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면서 일본과 협력하던 개혁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인물이 고종이었습니다. 민비가 없어진 후에 그 역할을 고종이 빈틈없이 수행을 왔던 것입니다. 조선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던 지도자였습니다. 을사조약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